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인천 지역의 소금 유통과 운송에 관하여 유창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창호 선생님은 인하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셨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유창호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예,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로 있는 유창호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거 주제는 일제강점기 인천 지역의 소금 유통과 운송인데요. 여기 난다는데 부제로 수이임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 수인선과 관련된 이 철도 운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도 많이 좀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거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 자료집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지금 여기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항동 7가 60번지. 그러니까 여기 저기 8m 가는 배 선착장이 있는 곳인데 그 옆에 주차장에 연부두 주차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소금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 70년대까지 이곳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염상들이 전국 유통량의 한 절반 정도를 이쪽에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연안부도 이제 나중에 옮겨간 거고 원래는 저쪽 인천역 뒤쪽에 이제 칠부두 쪽에 그쪽에 원래 연부두가 있었죠. 이게 이제 연안부두로 옮겨갔던 겁니다. 70년대. 그 연부두의 풍경은 과거에는 이런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대만의 유명한 포대염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때 1900년도에 만든 염전입니다. 이 염제에서 나온 그 생산 천일염들을 이렇게 하역하기 전에 이제 배에 싣기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건데요. 이러한 풍경이 일제강점기의 인천항에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여졌던 광경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수요 염수요는 보통 이제 봄에 그 된장, 간장 이 장을 담글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김장을 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 이 두 시기에 이제 엄청나게 그 수요가 빨려 들었는데 이런 이제 부두에 이렇게 쌓여 있던 소금은 바로 수입염이죠. 수입.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지로부터 갖고 온 수입해온 그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입염을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수이임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일본 영역권 안에 있는 식민지들 안에 있는 곳은 이입이고요. 이입 이출로 들어가고 그 외 지역은 이제 수입 수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중국의 식민지나 조차지인 관동주나 대만 등지로서 오는 것은 이제 이입을 되는 이입염들이죠.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천일염은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입자가 상당히 굵고 색깔이 이 쥐색, 회색 이러한 색깔로 해서 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먹던 전통 자염하고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단가가 쌌기 때문에
대거 이제 한반도로 수입됐었죠. 그래서 이 생산 지역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 청국염 또는 이제 일본인들이 부르는 이제 중국을 명칭하는 진화염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고, 각 지역마다 뭐 산동염, 대만염, 광동염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생긴 모습에 따라서 큰 대자 써서 대염, 그리고 과염, 이렇게 덩어리 과자 써서 쓰는 과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쇠염이라고 해서 이제 햇빛을 쪼인다는 거죠. 쪼인다는 뜻이죠. 쇠염.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은 보통 이제 천일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목포 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이 천일염도 무슨 식민지 유산이냐, 이게 뭐 천황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일염을 바라보는 일본인들 시각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 천일염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그러니까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공업용 소금으로만 만들었고, 식염으로는 당시에는 일본도 이제 전매제로 보호되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염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식염은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어염만 이제 식어염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업용으로 쓰는 것도 얘네들은 이런 천일염들을 쓰는 걸 상당히 기피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것을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제 흡수해 버렸는데 이러한 점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천일염의 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소금이 원료가 되는데 이것도 다 일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일염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6세기에서 7세기, 6, 7세기경에 유럽에서 이탈리아 지중해 쪽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천일염이. 그것이 전파돼서 북경의 강희제 때 이 제수이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천일염전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북쪽 얘기고, 또 남쪽에서는 그러니까는 산서성에 원래 그 중국의 이제 염호가 유명한 해지라는 유명한 염호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은 당나라 때부터 벌써 천일염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기술이 내려와서 광동 복권성으로 내려온 게 한 18세기 이 당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나와서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 주한염전이 이제 대만식 그 천일염전을 처음 만든 거니까 일부는 대만을 거쳐서 그 남쪽에 그런 천일염전 기술이 도입된 거고, 북한 쪽 광양만 쪽의 염전들은 이런 요동식 염전이 또 새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꺼지죠? 자, 그래서 이제 1907년도에 우리나라 만들어진 최초의 염전이죠. 최초의 염전이 이제 지금의 십정동 쪽에서 만들어졌는데 일정보에, 그래서 이것은 대만식 염전입니다. 그러니까 급상식이라고 해서 이 증발지 그리고 결정지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물을 길러 올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염전 가면 수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차를 통해서 그 해수를 올려서 결정지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대만과 같으니 그 갯벌이 없는 지형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주한염전을 만든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천일염전은 이제 일본 대장성의 기사로 있는
오쿠겐조라는 기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만 염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야마다 나오지로와 미키 케오시로라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염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염전이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미키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제 기술자들을 이쪽 주한 염전에서 먼저 훈련시키고 각 염전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견저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한 염전이 만들어지고 2년 후인 1909년에 지금 대동강 하구 쪽에 있는 광양만 염전. 이게 주한 염전은 다 합쳐봤자 200정보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1000정보에 가까운 대규모 염전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천일 염전의 적지로 이제 불려지게 돼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르게 유동식입니다. 유하식이라고 해서 결정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계속 물이 이렇게 해수가 이제 밑으로 흘러 내려가게 하는 그럼 벌써부터 거기 그 수차를 돌리는 인력이 벌써 빠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염전은 이제 처음엔 급상식으로 출발해서 이제 다 유하식 염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역시 관동주 염전에서 근무하고 있던 나노미야 찌네이치라는 기사와 한 4명의 기술자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특이한 점은 이 당시 약 50여 명의 중국 기술자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일본인들의 증언을 살펴보면은 이들을 이제 스승으로 삼고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좀 이 불합리한 점들, 좀 이해 안 가는 점들, 이러한 점들은 자신들이 이제 그 후로 이제 10년대까지는 이 중국인들이 참여하다가 이제 내보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그 염전을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유통인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기에는 철도로 그런 소금 운송을 하는 것은 주한 염전 빼고는 없었습니다. 다 철도가 다 이렇게 부설이 되지 않았으니까 광양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모두 다 대부분의 염전은 이 배를 통해서 범선들을 통해서 운반을 하고 유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이제 소금 하역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염산 그러니까 소금산을 이렇게 쌓아 놓다가 경인선 같은 경우 주안 같은 경우는 철도를 통해서 운반을 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 판매되기까지 과정이 바로 이 소금의 유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의 운반은 배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선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낙동강 사진입니다. 한강도 그렇고 낙동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형상 이제 보통 이제 소금 생산지는 다 이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생산된 것들을 이제 내륙으로 운송시키는 데는 이 배를 통해서 범선을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 뭐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보통 배에서 하역해서 그것을 이제 우마차에다가 실어서 이제 나르고 그 나중에는 이제 각자 이 등짐을 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금 생산지는 경기도 남양 지금의 화성시 화성군 사강 송산 뭐 대부도 이쪽에서 나는 것이 남양염인데 사실 이게 여기 가치를 잘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데 조선 시대만 해도 이쪽이 이제 최고의 소금이었습니다. 그 왕실의
그 진상하는 임금님께 진상하는 그런 소금이었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가장 대규모로 했던 것은 이제 김해에 있는 낙동강하고죠. 그 명호도 명지도라고도 부르는 명호염이 또 상당히 유명했고요. 울산에도 있었고, 그리고 나주염이라고 해서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 전라도 지역에서 나주염이 생산량으로 압도적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흥반도에 있는 영흥 소금이 유명했고요. 이곳은 다 이렇게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호염 같은 경우는 이 낙동강을 타고 상류로 계속 올라와서 김천이나 안동 뭐 이런 쪽까지 다 올라와서 배를 통해서 그 소금을 유통하는 것이죠. 그 서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과 같은 것은 마포에서 그 염상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대규모의 그런 소금 유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항이 되면서 그러한 시스템이 바뀌어져 버렸죠. 개항이 되면서 신의주, 진남포, 인천, 군산, 목포, 마산, 부산과 같이 개항장이 바로 소금의 집산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염들의 그런 집산지로 새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바뀌어졌죠. 1885년부터 일본 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로 경상도 지역과 한경도 지역에 이 자기네 소금들을 많이 팔았고, 이 나머지들은 이제 이 가격적인 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국염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겨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했던 부분은 이 전라도 지역에 밖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제 수입 소금에 의해서 압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에 같은 이제 염 집산지가 바뀌어지면서 개항장으로 옮겨지면서 인천의 그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게, 이 당시만 해도 1932년도 통계인데 전국 유통량의 3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28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 30년대 되면은 이제 수요가 한 연간 수요가 조선이 이제 한 30만 톤 정도 차지하는데 3분의 1 이상을 인천에서 유통하는 거죠. 이것은 국내에 있는 국내산 소금뿐만 아니라 이 수입 소금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진남포, 부산, 신의주, 이렇게 원산 이런 식으로 그러한 소금의 유통 거점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과거 이제 19세기 말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거의 일본 소금이 몇 개 안 들어왔는데, 이제 1900년을 전후로 해서 들어온 그런 청국염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또 일본염이 몰락하고 수입 천일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본은 19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천일염전을 건설했지만은 당시로서는 좀 성과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수입염이 압도적으로 70~80%가 수입염으로 만들어졌고, 30년대 이후에 이어서 드디어 국내산 그 당시에는 이제 관염 소금이라고 하는데, 관염이 이것을 수입염을 앞서기 시작해 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전통 소금은 계속 10%대 미만으로 계속 이렇게 겨우 생존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소금이었냐? 절대적으로 차지한 것이 이제 산동 지역에서 들어온 소금이었습니다. 산동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금이었고, 1916년부터는 이제 일본인들이 통계에서
산동염과 이제 청도염을 나눠서 또 구분해서 하는데,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은 같은 이제 산동반도에서 온 소금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산동 소금이 가장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선으로 하는 것이 이제 1920년대부터 이 관동주염이 점차 이렇게 늘기 시작했고, 기타 대만염이 있지만 워낙 이 거리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운반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대만염은 유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입 소금은 관동주와 산동 이 두 지역의 싸움인데, 산동은 여전히 중국의 지역이고, 관동주는 이것은 일본의 러일 전쟁으로 얻은 일본의 조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본 세력의 소금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192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관염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쪽에서 오는 소금에 자기네들이 수요처가 소비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년대 이후로 관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일염전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수입염들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 종류별로 알면 제일 먼저 이제 산동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통계는 공식적인 세관 신고가 들어간 통계이고, 그거보다 훨씬 2배, 3배가 되는 것이 밀수로 들어오는 소금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던 것은 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중국 자체는 그 염전매제라고 해서 밖으로 절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산동 지역 사람들은 워낙 이쪽이 좀 척박하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만 예외적으로 미념을 사염을 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금 나오는 생산 소금을 가장 가까운 조선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죠. 특히 또 그러한 밀수를 조장할 수 있고 가능하게 했던 것이 위에이나 청도와 같이 외국 조차지가 있었습니다. 위에이는 그 영국의 조차지였고 청도는 독일의 조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세로 이쪽 소금을 너네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 조차지로 간다, 위하이로 간다 이렇게 속이고 일로 가는 척하면서 여기서 바로 조선으로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거죠. 정크선, 윤국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배들이 주요 그 소금 운반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배입니다. 이쪽 정크선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쪽 것들은 이제 주로 이 강을 운항할 때 나오는 배들이고, 이것처럼 이제 외해로 나가는 배들은 이제 쌍돛을 설치한 이러한 정크선들이 소금을 운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까 좀 전에는 1898년부터 중국 청국염이 수입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이 밀수로 들어왔던 사실은 이 1914년도 기록인데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통이 오래전 관습으로 하는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고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물물 교환식의 그런 유통 방식을 썼습니다. 소금을 갖고 오면은 의약품, 종이, 쌀 등을 싣고 이제 산동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50년간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주에서부터 나간 소금이 압록강부터 군산까지 모두 자기네들이 그 소금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산동부터 반도 끝에서 바로 직항해서 백령도를 거쳐서 이렇게 군산 쪽으로 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태에서 이제 묘도군도를 발해만을 건너서 묘도군도로 넘어가서 이 대련 앞바다를 통해서 이제 평안도로 들어가는 방식. 근데 이러한 방식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로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밀수,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이제 공인된 조공무역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밀수로 이루어졌던 방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방식을 소금무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금 밀수를 위해서는 이런 내륙에 이제 그런 세관이 있는 곳들은 특히 걔네들은 조심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거점으로 통해서 그리고 유통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압록강을 들어가서 내륙 깊숙이 대동강 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내륙까지도 진출을 했고요. 그게 가능한 것은 벌써 조선의 상인들이 이들의 중국 염상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일본이 그 밀수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까 본 정크선이 조선 사람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 조선 사람이 상인 아니면 또 특히 인천의 그러한 여기 청관에 있는 그 화교들이 그러한 주인들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무역을 암묵적으로 이제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배도 조선 사람이고 선원도 조선 사람들이고 이런 경우도 막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조선의 상인들 간의 그러한 깊은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동주로부터 들어오는 곳입니다. 관동주는 요동 끝에, 그러니까 청일전쟁으로 먼저 일본이 이쪽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삼국 간섭으로 다시 러시아한테 뺏겼죠. 러시아한테 뺏겼다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것을 자기네들의 조차지로 만들었습니다. 끝에 여순, 대련과 그리고 위쪽에 비자와 보란점 이쪽인데 이제 비자와 보란점에 이제 대규모 염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섬들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인구가 적은 대신에 엄청난 생산량이 있고 원래 일본 애들은 중국으로 이것을 수출하고 싶어 했지만 중국도 염전매제로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팔 수 있는 곳은 일본과 조선인데 일본도 자체적으로는 염전매제로 딱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오로지 갈 수 있는 곳은 조선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쪽에 대규모 염전이 개발되면서 이 조선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죠. 일본인들은 벌써 이제 1906년도부터 이쪽에 염전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쪽 같은 것은 이제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서 재벌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했는데 스즈키 쇼텐이라고 하는 기업이 바로 카네코 나오키치라는 사람이 설립한 스즈키 쇼텐이라는 스즈키 상사가 상점이 이때 20년대까지만 해도 미쯔이하고 미쓰비시하고 서로 이렇게 견줄선 정도의 재벌인데 이들이 바로 염전 개발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대일본 염업을 인수해버리고 대만 염업을 인수해버리고 그래서 대만 소금과 관동주 소금을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모토가 소금을 지배하는 자가 화학공업을 지배한다입니다. 바로 화학공업으로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공업용 소금을
대거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27년도에 파산됐지만 그 회사는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 회사 이제 대일본 영업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1930년대 말에 한국의 조선으로 이제 그 염전을 침투해서 들어와서 회사를 만들고 청천강에 대규모 염전을 만들고 소래 염전을 인수해 버립니다. 소래 염전 관영인데도 소래 염전을 인수해서 소래 염전에다가 기계 제염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이 대일본 염업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만 염은 가장 먼저 일본이 진출을 해서 한 것이고 일본에서 전매제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1899년도부터 먼저 4년인가 5년 전부터 이 대만을 전매제로 묶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기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일본 전통적인 그 염전업자가 이쪽에 진출해서 포대 염전 등 여러 가지 염전을 개발했죠. 근데 사실 일본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남부 지역은 이제 천일염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북쪽은 좀 염업 상태가 좀 저급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대만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염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절대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은 내외지 염업으로 이제 나눠서 내지는 전통적으로 사라진 그 자기네 염업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수입을 규제하면서 천일염의 수입을 규제하면서 그냥 자기네 염업자들을 보호하고 그 기타 공업 화학 제품에 필요한 공업 화학에 필요한 그런 원료염으로서는 이제 외지를 통해서 갖고 오는 건데 일본의 식민지들 중에서 이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이 사할린 남사할린 조선 이런 곳은 소금 부족 국가고 이쪽은 이제 잉여염을 이제 생산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중국 쪽에 있는 소금이 조선과 일본 본토 그리고 사할린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만주를 차지해서 만주 소금을 개발했고 이 천진 지금 천진 지역의 장노염이라고 해서 이쪽 염전지대를 또 뺏었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죠. 대신 이제 제도로서는 좀 다르게 또 각 지역마다 다르게 했는데 일본이나 대만은 전매제로 엮어서 그 자신들의 염업자들을 보호한 대신 이쪽 관동주나 청도나 이런 곳은 허가제를 통해서 마음대로 이제 사고 팔게 할 수 있는 자기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조선이 가장 애매하게 천일 염전만 관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자유 영업을 하다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대부터 전쟁이 시작되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화학공업이 일본에 급속히 발달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급속히 발달하면서 자체 내에서 그 소금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모습들 그리고 공업염의 그러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해 지역뿐만 아니라 원해염이라고 해서 스페인, 이집트 그리고 뭐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제 소금을 대거 또 수입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 수입을 했던 이유는 이 공업용 원료로 만들어지려면은 이 순도가 9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죽었다 깨도 이게 90%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유, 시간이 그렇게 그렇게 돼서 이 수입염을 외국 걸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제 공업염
그 소금의 순도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소금은 전시 상태로 되면서 막 이렇게 국가별로 할당을 하면서 이 생산량을 독려했고, 조선은 여기에 자급자족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나중엔 47년도 이후부터는 이것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어서는 완전한 염전매제의 실행과 그 생산량이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것을 목표로 나갔죠. 그래서 만들어진 염전들이 이렇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에 대한 것만 잠깐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주한 염전을 빼고는, 경인선을 빼고는 대부분 다 수입되는 것, 유통은 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30년대 이후에서 그 조선 한반도에서도 소금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례 염전들을 비롯한 여러 염전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37년도에 수인선이 개통이 됐죠. 수인선이 개통이 되고, 이건 북한 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계양장만 연결되는, 진남포와 평양만 연결되는 평남선이 19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염전하고는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배로 하다가 진남포 평안선이 또 만들어서 38년도, 지금 수인선과 비슷하죠. 이것도 사설 철도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소금 유통이 30년대 후반부터 이게 철도로 이용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철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외지 염업, 이 시스템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관동주에서 나오는 소금들이 그 전엔 다 이제 배로 통하지만은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해양이 이제 바다가 봉쇄됨에 따라서 이 남만주 철도를 이용해서, 남만주 철도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종간 철도를 이용해서 일본으로 수송하는 이런 방법. 왜냐하면 기선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잠수함 연합군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로도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수송 작전이 끼어들어서 일본 군들이 군부가 껴서 그 일본으로 들어가는 소금 운송을 지휘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봤던 정크선들이 40년대에 들어서는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다가 겨우 패전 직전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까지 갔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해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끝나면 될까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